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죠. 신파디 시장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베이징시 당국이 도시 방역 수위를 준봉쇄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지금 중국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정법대학 문희련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주말 동안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좀 추가가 됐습니까? 네, 토요일 날 경우에 22명이 이제 추가로 신규 확진이 됐고요. 예. 일요일 어제 확진자는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총 227명이 확진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하루 평균 약 3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데 그 신파디 시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지금 시 전역에 확진자가 퍼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베이징시를 위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지역을 나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나눴나요? 그게 이제 확진자 규모하고 네. 그 신규 확진자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누적된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거나 14일 이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중위험 지역은 이제 14일 이내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더라도 누적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지 않으면 그 중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저위험 지역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 14일 이내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을 대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어제 오후까지 발표를 보면 베이징 시내에서 좀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곳이고요. 중위험 지역은 37곳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위험 정도에 따라서 지역도 나누고 그리고 베이징에 준봉쇄 조치가 내려졌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지금 있습니까? 사실상 북경은 지금 록다운이라고 할 만큼 많은 조치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중위험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요. 봉쇄식 관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봉쇄식 관리의 핵심은 모든 거주자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외부의 인원과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한 동에서 2가구 이상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 확진자가 나온 해당 그 동이 봉쇄가 되고요. 반면에 고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동에서 2가구 이상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를 하고 또 인근 아파트 단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시에 봉쇄를 하는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지역의 모든 거주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 아파트 단지 진입은 가능하지만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위험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전원이 핵산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그 대신 이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또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그 신파디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이후에 방문한 사람은 모두 핵산 검사를 받아야 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또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근무 형태도 원격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재택 근무를 하도록 그 규제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올 경우에 핵산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들어올 수가 있고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14일간 집중 격리 조치를 한 다음에 핵산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출소가 가능하고요. 이와는 별도로 이제 일반 대중들과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무슨 대민 업무 관공서라든가 식당 종업원, 시장 상인들, 대중교통 종사자, 물류센터나 배송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직원 등은
그 위험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핵산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약 한 일주일 동안 핵산 검사를 받은 숫자가 300만 명 정도인데요. 그 북경시 상주 인구가 약 2,200만 정도 되니까 일주일 사이에 10분의 1이 약간 넘는 시민들이 다 검사를 받은 그런 셈입니다. 검사는 그러면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병원에 예약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인터넷에 띄워놓고 400 몇 군데쯤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경우와 달리 이제 자발적으로 할 경우에 그런 건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예약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폭주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 약 10일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정 여행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건강이 걱정이 돼서 자비로 검사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요. 그 바람에 중국 정부가 특별히 이들 시민들에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좀 질서를 지켜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외출이 안 되니까요. 아까 원격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학생들도 네네. 학교를 지금 못 가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를 개학을 막 했다. 6월 1일 날 개학을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휴교령이 내려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휴교가 계속될지는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방역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 전원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당국의 발표로는 9월 이전에는 아마 개학이 힘들 것이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중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좀 더 늦어질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초중고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입 수학 능력 시험 같은 이 중국의 가오카오가 원래는 한 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미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7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집니까? 원래 이제 가오카오라는 것은 대학교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이죠. 네. 수능 시험인데 이게 이제 우한에서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래는 6월 7일, 8일 이틀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거를 한 달간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7월 7일과 8일 이틀간 치르는 것으로 됐고요. 아직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방은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베이징만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베이징에 있는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좀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베이징에서 시작된 이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도 지금 조금씩 준봉쇄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퍼지고 있는 건데 혹시 그럼 다른 지역들은 눈에 띌 만한 조치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은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이제 북경과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허베이, 야오닝, 허난성 등 인접성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5개 성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 베이징으로 여행 가는 건 다 자제를 하라고 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베이징 여행 금지령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핵상 검사라든가 건강 증명 제출이라든가 이런 강한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무슨 봉쇄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중국이 코로나19 종식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좀 빨리 선언하고 싶어 했고, 종식을 선언한 이후로 국제 무대에서 좀 이 코로나19 방역의 우선순위,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수도인 베이징의 방역망이 뚫린 거거든요. 중국 당국의 분위기가 지금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는 57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없다가 그래서 이제 위험 등급을 한 단급을 낮춘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예. 베이징 시민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당혹해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베이징이라는 것은 수도라고 하는 상징성이 큰 곳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상주 인구가 2,300만 명쯤 되니까 인구 밀집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말에 양회를 열어서 중국 정부가 코로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은 대단히 방역에서 성공했다라고 자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수도가 이제 뚫리는 바람에 천연도 좀 말이 아니게 됐고, 또 중국 정부의 능력이나 통계 수치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북한 이슈도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회담 이후에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영역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당사자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관련 소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네. 미국이 이야기하는 미중 양국 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북한이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지칭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에서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미중 간의 합의했던 사항, 다시 말하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달라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의미로 저는 읽었고요. 또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공동사무소 폭파하는 그런 초강수를 뒀지만 미국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은 개발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재미있는 것은 중국 외교부의 논평을 보면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은 한민족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중국이 일관되게 되풀이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첫째가 어느 누구든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가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긴장 고조 행위를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든가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 하는 역할론 같은 걸 다 뺐거든요. 이렇게 논평 내용을 다르게 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이번 사안은 남북한 간의 문제고 조금 범위를 넓히더라도 남북한과 미국 등 3자가 해결할 문제라고 중국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주동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 중국 역할론을 싹 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6월 20일이 북중 정상회담 1주년이었잖아요. 그래도 북한 신문이 또 북중 정상회담 1주년 기념하는 논설도 내고 북중 간의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지 이런 부분을 부각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북한이 사실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계속되는 이 대북 제재 관련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만큼 이러한 친중 움직임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북한이 중국한테만 친전을 축전을 보낸 게 아니라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도 최근 한 달 사이 2번이나 축전을 보냈거든요. 네.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과 이제 러시아의 날 두 차례에 걸쳐 보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예.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중국은 이제 북한이 이번에 취하고 있는 그런 무력 공세가 대북 전단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북한 내부적으로 남국을 돌파하려는 내부용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중국에 보내는 북한이 보내는 또 다른 형태의 SOS 아닌가 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정법대학 문희련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